챕터 8 부자가 되는 10단계. 금은 어디에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도록 훈련받지 못한 것뿐이다. 재산을 모으기가 쉬웠다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건 아니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시작해야 하죠?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매일 거치는 사고 과정을 제시하는 바다. 싸고 좋은 거래를 찾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다. 맹세라도 할 수 있다. 그건 자전거를 타는 것과 비슷하다. 얼마 동안만 바퀴 위에서 비틀거리고 나면 금세 식은 죽 먹기가 된다. 물론 돈에 대해서는 그런 비틀거림을 끝까지 견뎌내겠다는 단호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100만 규모의 일생의 거래를 찾아내려면 우리 안에 있는 금융적인 천재성을 불러내야 한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천재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문제는 우리의 금융 천재성이 누군가 불러주길 기다리며 잠자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잠들어 있는 이유는 우리의 문화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는 우리에게 전문 지식을 배워 돈을 위해 일하도록 가르치되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는다. 나중에 퇴직을 하더라도 회사나 정부가 보살펴 줄 테니 우리의 재정적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런 금융 교육의 부재에 대해 결국 대가를 치르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학교 체제에서 교육을 받은 우리 아이들일 것이다. 아직도 우리의 문화는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 쓰라고 하며 돈이 부족해도 언제든지 빌릴 수 있다고 말한다. 불행히도 서구 사회의 90%가 이러한 교리를 믿고 있다. 단순히 일자리를 찾고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더 쉽다는 이유 때문 말이다. 만일 당신이 그런 대중의 한 사람이 아니라면 다음 10가지 단계를 이용해 당신의 금융 천재성을 키우기 바란다. 나는 그저 내가 개인적으로 활용한 단계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중 몇 가지를 따를 생각이라면 정말 잘하는 거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당신만의 단계를 만들어라. 당신의 금융적 천재성은 당신만의 목록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할 만큼 똑똑하다. 페루에 있을 당시 나는 한 금광 전문가에게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금광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지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금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도록 훈련받지 못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다. 부동산의 경우 나는 밖에 나가 하루 만에 멋진 잠재적 거래를 4-5건 정도 찾아낼 수 있는 반면 보통 사람들은 같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시간을 들여 자신의 금융 천재성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의 천부적인 힘, 즉 오직 당신만이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다음 10가지 단계를 제시한다. 현실보다 더 좋은 이유를 찾으라. 정신의 힘.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고 싶거나 경제적으로 자유를 묻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현실이 다가온다. 길은 너무 멀고 올라가야 할 언덕도 너무 많다. 차라리 돈을 위해 일하고 여유가 생기면 중개인에게 넘기는 것이 낫다. 나는 언젠가 미국 대표팀으로 올림픽에 참가하고 싶다는 젊은 수영선수를 만난 적이 있다. 그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3시간 동안 수영 연습을 한 다음 학교에 갔다. 토요일에 친구들과 파티를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공부해 성적을 유지해야 했다. 내가 그녀에게 무엇이 그런 초인적인 꿈을 꾸고 희생을 하도록 만들었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그저 나 자신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난관을 극복하고 희생을 하는 건 사랑 때문이죠. 이유 또는 목적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의 결합이다.
사람들이 내게 왜 부자가 되고 싶었느냐고 물을 때마다 나는 그것이 깊은 감정적,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의 결합이라고 대답한다. 몇 가지 예를 들 수도 있다. 먼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것들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동안 일에 매달리고 싶지는 않다. 우리 부모님이 열망하던 것, 즉 안정적인 직업과 교회의 집을 원하지도 않는다. 나는 누군가의 고용인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아버지가 일 때문에 바빠 내 풋볼 시합에 한 번도 오지 못한 것을 너무나도 싫었다. 나는 아버지가 평생 뼈 빠지도록 일했는데도 당신이 돌아가셨을 때 정부가 아버지가 일한 것의 대부분을 가져간 것이 너무 싫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때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도 못했다.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열심히 일해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그 다음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나는 자유롭게 세상을 여행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기를 원한다. 나는 아직도 젊었을 때 그런 일을 할 수 있길 원한다. 나는 자유롭길 원한다. 나는 내 시간과 삶을 통제하길 원한다. 나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길 원한다. 이것들이 바로 내 뿌리 깊은 감정적 이유들이다. 당신은 어떤가? 이런 강력한 이유를 갖고 싶지 않다면 당신 앞에 현실이 그 이유보다 더 강한 탓일지도 모른다. 나는 여러 차례 돈을 잃기도 했고 후퇴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 바로 이런 감정적인 이유들 때문이었다. 나는 40살이 되기 전까지 자유로워지길 원했지만 47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렇게 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외우고 쌓아야만 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그 길이 쉬웠다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았다. 뚜렷한 목적이나 이유가 없다면 삶은 무엇이든 어렵기 마련이다. 만약 뚜렷하고 강력한 이유가 없다면 더 이상 읽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게 느껴질 테니까 말이다. 두 번째, 매일같이 선택하라. 선택의 힘. 선택은 사람들이 자유국가에 살고 싶어하는 주된 이유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원한다. 금전적으로 볼 때 손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부자가 될지 가난하게 될지 아니면 중산층이 될지 말이다. 소비 습관은 우리 자신을 반영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좋지 않은 가난한 습관을 갖고 있다. 내게 유리한 점이 있었다면 어렸을 때부터 모노폴리 게임을 좋아했다는 것이다. 아무도 모노폴리 게임이 어린애들만을 위한 것이라고는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커서도 계속 이 게임을 했다. 또 내게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설명해준 부자 아버지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오래전 어린 소년 시절에 이미 부자가 되기로 선택한 셈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일이라고는 자산, 즉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밖에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인 마이크는 아버지로부터 자산 부분을 물려받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유지하는 법을 배울 것을 선택해야 했다. 많은 부자 가문들이 다음 세대로 넘어오면 자산을 잃는 것은 자산을 잘 보호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않기로 선택한다. 인구의 90%는 부자가 되는 것이 너무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을 생각해냈다. 난 돈에는 관심이 없어. 난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난 아직 젊거든. 돈을 좀 벌면 그때가 돼서야 앞날 생각하지 뭐. 돈 문제는 내 남편, 부인이 책임지기로 했어. 이런 대꾸들의 문제점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두 가지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하나는 시간으로, 이는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움이다. 돈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배우지 않는데 대한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런 선택을 한다. 우리의 시간과 돈,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힘이다. 우리 모두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단지 나는 부자가 되기로 선택했고 매일같이 그런 선택을 할 뿐이다. 먼저 교육에 투자하라. 실제로 우리가 지닌 유일한 진짜 자산은 우리의 마음이며 마음은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머리에 무엇을 넣을지 결정할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고 골프 잡지를 읽을 수도 있으며 도자기 수업을 듣거나 재무 설계에 관한 강의를 들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에 관해 배우는데 투자하기보단 단순히 투자 상품을 구입할 뿐이다. 얼마 전 내 친구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은 집에 있던 전자제품을 훔쳐가고 책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우리 모두도 그 도둑과 똑같은 선택을 한다. 인구의 90%가 TV를 사지만 경영 서적을 사는 사람들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나는 세미나에 참석한다. 나는 최소한 이틀 이상 진행되는 세미나를 좋아하는데 그래야 그 주제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73년에 나는 텔레비전에서 사흘 일정의 세미나를 선전하는 한 남자를 보았다. 선불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을 사는 방법에 관한 세미나였다. 나는 그 강좌에서 $385를 지출했고 그 강좌는 내게 최소한 $200만 벌어주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게 삶을 사주었다는 것이다. 그 하나의 강좌 덕분에 나는 남은 평생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나는 매년 최소한 2번은 그런 강좌에 참석한다. 나는 CD와 오디오북을 좋아한다. 그 이유는 내가 들은 것을 쉽게 다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은 한 투자가의 말을 듣는데 내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나는 오만하게 굴거나 비판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 5분짜리 이야기를 20번 이상 되풀이해 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내 마음이 열리면서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건 마치 무슨 마법 같았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투자가 중 한 명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창문이 생겨난 것 같았다. 나는 그 사람의 광활한 지식과 경험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 그 결과 나는 아직도 예전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대 이제는 전과 똑같은 문제나 상황을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어떠한 문제나 상황을 2가지 방식을 통해 분석하며 이는 대단히 값진 능력이다. 오늘날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라면 혹은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내가 그들의 거대한 정신적 힘에 접촉하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하는 말을 겸손하게 읽거나 듣는 것이다. 거만하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은 대개 자존감이 낮고 리스크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웠을 때 그 배운 것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실수를 저질러야 한다. 이 책을 여기까지 읽은 사람이라면 오만함은 이제 당신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오만한 사람들은 전문가의 말을 듣거나 읽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그들이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많은 지적인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신의 생각과 충돌할 때면 논쟁을 벌이거나 방어적인 논리를 편다. 이런 경우 이른바 그들의 지성이 오만함과 결합되면 무지나 다름없어진다. 우리는 조용교육을 받거나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대차대조표가 얼마나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안다. 정말로 지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듣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신은 우리에게 1개의 입과 2개의 귀를 주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듣고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생각한다. 그들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벌인다. 나는 내 재산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 나는 대부분의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들과 카지노 도박사들과는 달리 한 방으로 부자가 되겠다고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다. 주식 투자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또 공부도 많이 한다. 만약 누군가가 비행기를 몰고 싶다면 나는 먼저 비행 수업을 들으라고 충고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면서 그들의 가장 훌륭한 자산인 정신에는 투자하지 않는 걸 볼 때마다 늘 놀라곤 한다. 집 한두 채를 산다고 해서 당신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3번째, 친구는 신중하게 고르라. 협조의 힘.
무엇보다 나는 경제적 형편을 보고 친구들을 선택하지 않는다. 실제로 내게는 매년 수백만 달러를 버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형편없이 가난한 친구들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 모두에게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점이다. 솔직히 그 사람이 돈이 있다는 이유로 가깝게 지내고 싶다는 건 부인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들의 돈을 보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들의 지식을 원한다. 가끔은 이렇게 돈을 가진 사람들과 친한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다. 나는 돈을 가진 친구들은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잘난 척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저 돈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 역시 나로부터 배운다. 경제적인 공경에 처해 있는 친구들은 돈이나 사업 또는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이 무례하거나 지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친구들로부터 배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배우는 것이다. 내게는 아주 짧은 기간에 수십억 달러를 번 친구들도 몇 명 있다. 그들 중 3명이 같은 현상에 대해 말해주기를. 그들의 돈 없는 친구들은 절대 그들에게 와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묻는 법이 없다고 한다. 대신에 그들은 2가지 중 하나 또는 둘 중 모두를 선택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일자리를 부탁하거나 말이다. 경고. 가난하거나 겁먹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내게도 그런 친구들이 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무척 사랑하지만 그들은 현실 속에 있는 치킨 리틀이다. 그들에게 돈, 특히 투자는 항상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 그들은 항상 당신에게 어째서 무언가 소용없거나 통하지 않는지를 말해줄 것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다. 암울하고 절망적인 정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역시 치킨 리틀이다. 옛 속담에 이르듯이 유유상종인 것이다. TV에서 비즈니스 채널을 보면 이른바 전문가들이 나와 종종 토론을 벌인다. 한 사람이 시장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면 다른 전문가는 시장이 호황될 것이라고 말한다. 똑똑한 사람이라면 양쪽 모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늘 마음을 열어두라. 왜냐하면 양쪽 의견 모두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치킨 리틀의 이야기를 듣는다. 나와 가까운 많은 친구들이 나를 설득해 어떤 거래나 투자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했다. 한 번은 한 친구가 내게 이자율 6%의 CD를 발견해서 기분이 좋다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주 정부로부터 16%의 이자를 벌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다음 날 그는 내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관한 기사를 보내주었다. 나는 지금 몇 년째 16%의 이율을 받고 있지만 그 친구는 아직도 6%를 받고 있다. 재산을 모을 때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대중을 따라 몰려가지 않는 것이다. 시장에서 대중이란 가장 늦게 나타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신문 일면에 괜찮은 거래가 보도되기 시작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늦은 시점이다. 그때는 새로운 거래를 찾으라. 파도 타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듯이 새로운 파도는 항상 있다. 서둘러 달려와 늦게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 대개 휩쓸려 나가버리기 마련이다. 똑똑한 투자가들은 시장의 타이밍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들은 파도 하나를 놓치면 다음 파도를 찾아다니며 포지션을 확보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기 없는 것을 사기가 두렵기 때문이다. 소심한 투자가들은 대중을 따라가는 양떼와 같다. 혹은 그들이 드디어 욕심을 내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현명한 투자가들은 이미 이익을 챙기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다. 그러나 현명한 투자가들은 인기 없는 투자 상품을 산다. 그들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 이익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방금도 말했듯이 그들은 시장 타이밍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저 서퍼들처럼 다음에 밀려온 커다란 파도를 기다리면서 포지션을 잡을 뿐이다. 사실 중요한 것은 내부자 거래다. 내부자 거래에도 불법적인 것이 있고 합법적인 것이 있다. 어찌되었든 양쪽 다 내부자 거래이긴 마찬가지다. 그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가 그 내부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다. 우리가 부자 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가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있기 때문이다. 돈을 버는 것은 바로 정보다. 우리는 다음번 호황이 언제쯤 오는지 알고
거기에 합류했다가 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발을 빼고 싶어 한다.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보를 빨리 입수할수록 최소의 리스크로 이익을 얻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친구 좋다는 게 뭔가? 이런 것이 바로 금융지능인 것이다. 네 번째, 하나의 방식에 통달하라. 그런 다음 새로운 것을 익히라. 빠른 배움의 힘. 빵을 구울 때 제빵사들은 정해진 조리법에 따른다. 설사 그것이 그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는 돈을 벌 때도 마찬가지다. 많은 이들이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를 결정한다. 나는 이와 비슷한 다른 격언을 새기고 있다. 무엇을 공부하느냐가 우리를 결정한다. 달리 말해 무언가를 배울 때는 늘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은 너무나도 강력하여 우리의 머릿속에 넣는 대로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요리를 공부한다면 요리사가 되기 쉽다. 요리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무언가를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돈에 관한 한 대중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한 가지 기본 방식만을 따른다. 돈을 위해 일하라. 이 세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돈 버는 방식은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침대에서 일어나 직장에 출근해서 돈을 벌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가계부를 맞추고 약간의 뮤추얼 펀드를 사고 그런 다음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본 방식 또는 조리법이라 할 것이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지겹다면 혹은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면 방식을 바꿔 돈을 벌어야 한다. 수년 전 26살 때 나는 경매 부동산을 사는 법이라는 주말 강좌를 들었다. 거기서 나는 공식을 배웠다. 그리고 다음에 할 일은 내가 배운 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일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중단하고 만다. 그 뒤로 3년 동안 나는 제록스사에서 일하면서 남은 시간을 활용해 경매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을 익혔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그래서 나는 이 방식에 통달한 후 다른 새로운 방식들을 찾아다녔다. 많은 강좌를 통해 내가 배운 정보를 매번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 나는 파생 상품과 상품 옵션 거래, 그리고 카오스 이론에 관한 강좌를 들었다. 그 방에 핵물리학과 우주공학 박사들이 가득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내게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자리였다. 그렇지만 나는 많은 것을 배워 내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보다 의미 있게 만들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었다. 전문대학과 커뮤니티 컬리지는 대부분의 재정관리와 전통적인 투자 상품 구입에 관한 강좌를 운영한다. 그것들도 좋은 출발점이긴 하지만 나는 늘 빠른 공식을 찾는다. 그 덕에 나는 보통 사람들이 평생 동안 모을 만한 돈을 겨우 며칠 사이에 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오늘날처럼 신속하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자신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이 아는 것들은 과거의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얼마나 빨리 배우느냐가 중요하다. 이 기술은 그야말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예를 들어 빵 반죽을 할 때 가장 빠른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하다.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선사시대에 시작된 아주 낡은 방식이다. 5번째,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 자기 통제의 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면 부자가 되려 하지 마라.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다시 날려버리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복권 당첨자들이 수백만 달러를 수중에 넣고도 빈털터리가 되는 이유는 수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월급이 오르자마자 곧장 밖에 나가 새 자가용이나 크루즈 여행을 하는 것도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0가지 단계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는 말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하지 않은 이상 모든 단계 가운데 지금 이 단계를 익히는 것이 가장 어려울 것이다. 나는 이 개인적인 자기 통제력이야말로 부자와 가난한 자, 중산층을 구분짓는 가장 분명한 요인이라고 말하는 바다. 간단히 말해 자부심이 낮고 경제적 압력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앞에서 말했지만 부자 아버지는 세상이 나를 내두르려 할 것이라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세상이 우리를 내두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심술궂어서가 아니라 개인의 내적 통제와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적인 용기가 부족한 사람은 종종 자기 통제력을 지닌 이들의 희생자가 된다. 내가 가르치는 창업 강좌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 신기한 기술에 초점을 맞추려 하지 말고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라고 끊임없이 가르친다. 다음 세 가지를 관리하는 기술은 자기 사업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첫 번째, 현금 흐름.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개인적인 시간. 나는 이 세 가지를 관리하는 기술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된다고 말하고 싶다. 이 세 가지는 개인적으로서 혹은 가족이나 사업, 자선단체, 도시 또는 국가의 일원으로서 삶을 사는 방식에서 무척 중요하다. 이 각각의 기술들은 자기 통제력을 익힘으로써 더욱 강화된다. 나는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는 조지 클라센의 저서 바빌론의 최고 부자에서 차용된 것이다. 이 책은 수백만 권이나 팔린 베스트셀러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강력한 문구를 자유롭게 반복했음에도 실제로 이 충고를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말했듯이 금융지식은 숫자를 읽을 수 있게 해주고 숫자는 스토리를 말해준다. 손익계산서와 대차조절표를 보면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의 말을 실천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림 하나가 1000마디 말보다 낫다. 그러니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재무 상태를 다음에 나오는 그림들을 통해 비교해보자. 이 그림을 들여다보고 차이점을 찾아보라. 이번에도 그 차이점은 현금 흐름에 있으며 그것은 당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숫자를 보고도 이야기를 놓친다. 발견했는가? 앞의 그림은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기로 선택한 개인의 행동을 반영한다. 매달 이들은 지출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자산 부문에 돈을 배치한다. 비록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클라센의 책을 읽고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는 말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신에게 가장 나중에 지불한다. 이제 내 귀에는 진심으로 청구서를 먼저 지불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의 외침이 들리는 것이다. 청구서를 제때에 지불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나는 무책임하게 굴거나 청구서를 지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 책이 말하는 대로 실천하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 앞서 제시된 첫 번째 그림은 그런 행동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현금 흐름의 힘을 이해하게 되면 이 두 번째 그림이 왜 잘못되었는지 혹은 어째서 90%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킴과 나는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를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는데 문제를 갖고 있는 많은 회계 담당과 회계사, 은행가들과 함께 일한 적이 있다. 금융 전문가들도 일반 대중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나중에 지불한다. 나도 이제껏 살아오면서 이유 어찌되었든 내 현금 흐름이 청구서에 적힌 액수보다 훨씬 적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그때에도 나는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지불했다. 내 회계사와 회계 담당자들은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정부에서 당신을 잡으러 올 거예요. 국세청이 당신을 감옥에 집어넣을 거라고요. 그러다간 신용등급이 망칠 겁니다. 전기가 끊어질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가장 먼저 나에게 지불했다. 왜 그랬나요? 당신을 이렇게 물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이야기, 즉 바빌론의 최고 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통제력의 힘과 내적인 의지의 힘 말이다. 부자 아버지가 내게 그분을 위해 일한 첫 한 달 동안 가르쳐주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을 내두르도록 내버려둔다. 수구먼들은 전화를 걸어 말한다. 지불하지 않으면 어떠어떠한 일이 생길 겁니다. 점원들은 말한다. 오, 그냥 신용카드로 계산하세요. 부동산 중개인들은 말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집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책이 진실로 말하고 있는 말은 다음과 같다. 배짱을 가지고 현금을 거슬러 부자가 되라. 자신이 나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일단 돈이 관련되면 많은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내게 신용카드 빚과 다른 부채가 많지 않은 이유는 나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기 때문이다. 내가 수입을 최소화하는 이유는 내 돈을 정부에게 지불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내 수입은 내 자산 부문에서, 즉 내바다 회사를 통해 나온다. 만약 내가 돈을 위해 일한다면 정부가 그 돈을 가져갈 것이다. 나는 비록 청구서는 가장 나중에 지불할지언정 금융적 지식을 활용해 재정적인 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나는 소비자 대출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실 나는 인구의 99%보다 많은 부채를 지고 있지만 그것을 갚지는 않는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내 부채를 지불해준다. 이들은 임차인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는 첫 번째 규칙은 이것이다. 애초부터 빚을 지지 마라. 비록 청구서를 가장 나중에 지불할지라도 나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액수도 적은 청구서만 나오게 만든다. 가끔 돈이 부족할 때에도 나는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지불한다. 채권자는 물론이요, 심지어 정부들까지도 소리를 지르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다. 난 그들이 거칠고 험악해지는 것이 좋다. 왜냐면 그들은 내게 호의를 베푸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게 밖에 나가 더 많은 돈을 벌어오도록 부추긴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고 돈을 투자하고 채권자들은 고함을 지르도록 내버려둔다. 어쨌든 대개는 그들에게 즉시 돈을 갚기 때문이다. 킴과 나의 신용등급은 훌륭하다. 우리는 그저 압력에 굴복해 저축을 써버리거나 주식을 현금화해 소비자 대출을 갚지 않을 뿐이다.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지 않는 것은 재정적으로 현명한 일이 아니다.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고 싶다면 다음 사항들을 항상 명심하라. 첫 번째, 반드시 갚아야 할 큰 빚은 절대로 지지 마라. 지출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라. 무엇보다 먼저 자산을 구축하라. 그런 다음 큰 집이나 좋은 차를 사라. 새항지 레이스에서 갇혀있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두 번째, 돈이 부족해지면 압력이 커지도록 내버려두고 저축이나 투자한 돈에 손을 대지는 마라. 재정적 압박 상태에서 당신의 금융 천재성을 발휘해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낸 다음 청구서를 지불하라.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금융 지능도 높일 수 있다. 나는 몇 번이고 재정적인 공경에 빠졌을 때 두뇌를 사용해 더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고 동시에 자산 부문에 있는 자신들을 굳건하게 방어해냈다. 내 회계 담당은 비명을 지르며 일단 돈을 지불하려 했지만 나는 요새 지키는 군인처럼 내 자산 요새를 훌륭하게 방어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좋지 않은 가난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지닌 가장 흔한 나쁜 습관은 저축한 돈에 손대는 것이다. 부자들은 저축한 돈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지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안다. 껄끄럽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단단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항상 세상에 당신을 내두르게 될 것이다. 재정적인 압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알맞는 방식을 찾으라. 지출을 줄이고 돈을 은행에 넣고 당신이 내야 할 목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안전한 뮤추얼 펀드를 사고 평균에 머무른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는 규칙이 위배된다. 이 규칙은 자기 희생이나 경제적인 금욕을 장려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에게 먼저 지불한 다음 굶어 죽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인생은 즐기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금융 천재성을 불러낼 수 있다면 삶의 좋은 부분을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부자가 되고 청구서도 지불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금융 지능이다. 중개인에게 넉넉하게 지불하라. 좋은 조건의 힘. 나는 가끔씩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이런 간판을 붙이는 것을 본다. 집 내놓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거래. 또는 텔레비전에서 자기가 할인 중개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봤다. 부자아버지는 그와 반대의 접근법을 취하라고 가르쳤다. 그분은 전문가들에게 후하게 지불해야 한다고 믿었으며 난 역시 그분의 철학을 받아들였다. 오늘날 나는 수입료가 비싼 변호사와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과 주식 중개인들을 고용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왜냐하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전문가라면 그들은 내게 돈을 벌어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많은 돈을 벌수록 내가 버는 돈도 많아진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는 귀중하다.
좋은 중개인은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들여 교육까지 시켜준다. 내 주위에는 그렇게 해줄 중개인들이 몇 명이나 있다. 그중 어떤 이들은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나를 가르쳐 주었고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돈은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 덕분에 내가 버는 돈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에 불과하다. 나는 내 부동산 중개인이나 주식 중개인이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 역시 많은 돈을 벌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좋은 중개인은 내게 시간을 절약해주고 돈까지 벌게 해준다. 한 번은 빈 부지를 $9,000를 주고 구입해 그 즉시 $25,000로 되팔았던 적도 있다. 덕분에 나는 포르쉐를 생각보다 빨리 살 수 있었다. 중개인은 시장에서 내 눈이자 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들이 매일 시장에 상주하기 때문에 나는 움직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골프를 친다. 자기 집을 직접 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그다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모양이다. 그 시간 동안에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겨우 몇 달러 아끼자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들이 식당에서는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도 15에서 20%의 팁을 남기면서 중개인에게 3에서 7%의 수수료를 줄 때는 투덜거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지출 부문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팁을 주면서 자산 부문에 있어서는 사는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군다. 그건 금융적 현명한 행동이 아니다. 모든 중개인들이 동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 불행히도 대부분의 브로커는 그저 판매원일 뿐이다. 그들은 부동산을 팔지만 막상 자신들은 부동산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주식이나 채권, 뮤추얼 펀드, 보험 등을 다루며 스스로를 자산관리사라고 부르는 중개인들도 마찬가지다. 나는 어떤 분야든 전문가들을 고용하기 위해 면접을 볼 때면 그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산세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는 세금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내게는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계사도 한 명이 있다. 그의 직업은 회계사지만 그가 하는 사업은 부동산이다. 예전에 내 회계사는 소규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였는데 부동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나는 결국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교체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사업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당신의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주는 중개인을 찾으라. 많은 중개인들이 시간을 내 당신을 교육해 줄 것이며 그들은 당신이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 되어줄 것이다. 공정하게만 대한다면 그들은 대다수도 당신을 공정하게 대해줄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수수료를 깎을 생각밖에 안 한다면 그들 역시 왜 당신을 도우려 하겠는가? 아주 간단한 논리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필수적인 관리 기술 중 하나는 바로 사람을 관리하는 기술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덜 똑똑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관리한다. 수많은 중간 관리자들이 더 이상 승진하지 못하고 중간 관리자로만 남는 이유는 그들이 아랫사람들과 일하는 법을 알면서도 윗사람과 일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진짜 기술은 일부 실질적인 분야에서 당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을 관리하고 보상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회사에 이사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당신도 이사회를 두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금융지능이다. 7번째, 인디언들처럼 주고받으라. 공짜로 얻는 법. 유럽인들이 처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했을 때 그들은 일부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문화적 관습에 깜짝 놀랐다. 이를테면 이주민이 감기에 걸리면 인디언들은 그 사람에게 담요를 주었다. 이를 선물로 착각한 이주민들은 인디언들이 그것을 돌려달라고 하면 종종 기분이 상했다. 인디언 기버, 한 번 준 것을 되돌려받은 사람 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기인한 것으로 이는 문화적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자산 부문의 세계에서 인디언처럼 주고받는 것은 재산을 모으는 데 필수적이다. 현명한 투자가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어떻게 내 돈을 빨리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그들은 또한 어떻게 한몫을 차지할 수 있을지, 즉 무엇을 공짜로 얻을 수 있을지도 알고 싶어 한다. 예를 들어 나는 내가 사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작은 아파트 한 채가 경매로 들어온 것을 발견했다.
은행은 6만 달러를 요구했고 나는 5만 달러의 입찰가를 써냈다. 은행은 내 제의를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내가 5만 달러의 현금 수표를 보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진지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현금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대출을 받는 게 낫지 않나요? 내 대답은 이 경우엔 아니다. 내 투자회사의 이 아파트를 겨울에 휴가용 임대시설로 사용한다. 주로 겨울에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 휴가를 보내러 오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말이다. 임대료는 1년 중 4개월 동안 월 2,500달러이고 비성수기에는 1,000달러로 내려간다. 3년쯤 지나자 나는 본전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이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달이 내게 돈을 벌어다 준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내 중개인은 내게 자주 전화를 걸어 그가 보기에 신제품을 발표하는 등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 같은 동향을 보이는 회사에 꽤 많은 액수의 돈을 투자하기를 원한다.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돈을 넣어두고 주가가 오르면 나는 처음에 투자했던 금액을 빼낸 다음 시장이 어찌 될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이미 원금을 되찾아 다른 자산으로 옮겨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돈은 투입되었다가 또다시 나오고 나는 엄밀히 말해 자유로운 자산을 소유하게 된다. 물론 나도 돈을 잃은 적이 자주 있지만 나는 항상 잃어도 크게 지장이 없는 돈으로 그런 투자를 한다. 간단히 비유해 내가 10번의 투자를 한다 치면 평균적으로 2-3번 홈런을 치고 5-6번은 돈을 벌지도 손해를 보지도 않으며 2-3번은 돈을 잃는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그때 가지고 있는 돈으로만 손실을 제한한다. 위험을 감수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돈을 은행에 넣는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안정적인 저축이 아예 저축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나 그런 경우 돈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대부분의 경우 공짜로 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무언가를 공짜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아파트 건물이나 소형 창고, 공짜 부지, 집, 주식 또는 사무실용 건물이라도 말이다. 그리고 리스크는 제한되어 있거나 낮아야 한다. 서점에 가면 이 주제를 다루는 서적들이 널려 있으니 굳이 여기서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다. 맥도날드의 레이 크록이 햄버거 체인점을 판매하는 이유는 그가 햄버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체인점이 위치한 부동산을 공짜로 얻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가는 투자 수익 이상의 것을 추구한다. 일단 원금을 찾고 난 후에 무언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자산을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금융지능이다. 8번째, 자산을 이용해 사치품을 사라. 집중의 힘. 내 친구의 아들은 들어온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리는 고약한 버릇을 갖고 있다. 16살이 되자 아이는 자동차를 갖고 싶어 했다. 아이의 변명이란 이런 것이었다. 내 친구들 부모님은 다 사줬단 말이에요. 아이는 자신의 예금을 깨서 자동차 계약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 내게 만나자고 한 것은 바로 그런 때였다. 얘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내버려둬야 할까? 아니면 녀석에게 자동차를 사줘야 할까? 나는 대답했다. 단기적으로는 압박을 해소할 수 있겠지만 그래봤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애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거야. 자동차를 갖고 싶다는 내 아들의 욕망을 이용해 다른 걸 배우게 하는 게 어떻겠나? 그 순간 친구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2달 뒤에 나는 그 친구와 마주치게 되었다. 자네 아들은 새 차를 갖게 되었나? 내가 물었다. 아니, 하지만 녀석에게 차를 사라고 3,000달러를 주었네. 녀석의 대학 등록금을 쓰느니 차라리 내 돈을 쓰라고 했지. 그거 참 너그러운 아버지군. 내가 말했다. 그건 아니야. 돈을 주는 대신 조건을 걸었거든. 그래? 그 조건이 뭔가? 내가 물었다. 먼저 자네의 캐시플로 게임을 했지. 그리고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대해 아주 긴 토론을 나눴어. 그런 다음 녀석에게 월스트리트 저널 구독권을 끊어주고 주식시장에 대해 책 몇 권도 사주었지. 그래서 내가 물었다.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나? 아들 녀석에게 그 3,000달러는 내 것이지만 지금 당장 차를 살 수 없다고 말했네. 주식 중개인을 찾아가 주식 거래를 하라고 했지. 그래서 3,000달러로 6,000달러를 벌게 되면 그제야 자동차를 사도 된다고 말이야. 3,000달러는 자동차를 사고 나머지 3,000달러는
녀석의 대학 등록금이 될 거라고 했지. 그래서 어떻게 됐나? 그게 처음에는 운이 꽤 따라주었어. 그러다 며칠 뒤에는 그걸 깡그리 잃고 말았지 뭔가. 그렇게 되자 녀석이 진짜로 주식에 흥미를 느끼더라고. 보아하니 지금은 한 2,000달러쯤은 잃은 것 같아. 하지만 대신 관심은 치솟았지. 내가 사는 책을 다 읽고 다른 책을 읽으러 도서관에도 가더군. 월스트리트 저널도 아주 열심히 읽고 주가지표까지 체크해. 돈은 1,000달러밖에 안 남았지만 관심도 많고 대단히 많은 걸 배우고 있네. 녀석은 이 돈을 다 잃게 되면 앞으로 2년 동안 차 없이 걸어다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선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네. 심지어는 이제 자동차를 갖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훨씬 재미있는 게임을 발견했거든. 녀석이 돈을 다 잃으면 어떻게 되나? 나는 물었다. 그건 그때가 되어 생각해봐야지. 차라리 지금 다 잃어보는 게 우리 나이 때쯤 되어 몽땅 잃는 것보단 낫지. 게다가 이 3,000달러는 내가 녀석을 교육시키는 데 들인 돈 중에 최고로 잘 쓴 거야. 지금 배운 건 평생 동안 갈 테고 녀석도 돈의 힘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얻을 것 같으니 말일세. 앞에서도 말했듯이 자기 통제력이라는 힘을 얻지 못하면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편이 낫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산 부분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과정이 비록 이론상 쉬울망정 그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정신적인 의지를 갖추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소비자 사회에서는 외부의 유혹들 때문에 지출 부문에서 돈을 날려버리기가 쉽다. 정신적 의지가 약하면 돈은 저항이 가장 작은 길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가난과 경제적인 곤란을 겪게 되는 원인이다. 다음 예시들은 금융지능을 이용해 보다 많은 돈을 벌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만일 연초에 100명의 사람들에게 1만 달러를 준다면 연말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80명에게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새 차나 냉장고, 전자제품을 할부로 구입하거나 휴가를 가는 바람에 오히려 빚이 늘어나 있을 것이다. 16명은 1만 달러의 돈을 5%에서 10% 정도 늘린다. 4명은 그 돈을 2만 달러 혹은 수백만 달러로 불린다. 우리는 학교에서 전문 지식을 배운 다음 돈을 위해 일한다.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나도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사치품들을 좋아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절대로 할부나 신용으로 사치품을 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옆집 사람들과 똑같이 하기에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내가 포르쉐를 사고 싶다면 가장 쉬운 길은 은행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부채 부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산 부문에 초점을 맞춘다. 나는 마치 습관처럼 소비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이용해 내 금융 천재성을 투자해 발휘하도록 구축시키고 자극한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돈을 빌리는 데에만 치중할 뿐 돈을 버는 데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전자는 단기적으로 간단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힘들고 어려워진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으로서 또 국가로서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이다. 쉬운 길은 나중에 되면 종종 힘들어지고 힘든 길은 종종 쉬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훈련시켜 일찌감치 돈의 달인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좋다. 돈은 매우 강력한 힘이다. 불행히도 사람들은 돈의 힘을 자신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이용한다. 금융지능이 낮다면 돈에게 치고 만다. 돈이 우리보다 더 영리한 것이다. 만일 돈이 우리보다 더 영리하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일만 해야 할 것이다. 돈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돈보다 더 영리해야 한다. 그래야 돈이 지시받은 대로 일할 것이다. 돈은 우리에게 복종할 것이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된다. 그것이 금융지능이다. 9번째, 당신의 영웅을 선택하라. 신화의 힘. 어렸을 때 나는 윌리 메이스와 행크 아론 요기베라를 숭배했다. 그들은 내 영웅이었고 나는 그들처럼 되기를 바랬다. 나는 이들의 야구 카드를 대단히 소중히 여겼다. 나는 그들의 기록과 타점, 방어율, 타율과 연봉, 그리고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로 올라가게 된 연휴까지도 모조리 꿰고 있었다. 9살 꼬맹이 시절 타석에서 서거나 1루수 또는 포수가 되어 시합을 할 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었다.
나는 내가 유명한 야구 선수라고 상상했다. 그것은 우리가 배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인데 대개는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린다. 우리는 우리의 영웅을 잃어버린다. 요즘 나는 집 근처에서 아이들이 농구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한다. 코트에 들어서면 아이들은 더 이상 꼬마 조니가 아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농구 영웅인 척 행동한다. 자신의 영웅을 따라하거나 흉내내는 것은 강력한 배움의 방식이다. 나는 자라나면서 새로운 영웅들이 생겼다. 골프 영웅들의 경우 나는 그들의 스윙을 흉내내고 할 수 있는 한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읽어내려고 최선을 다한다. 또 도널드 트럼프와 워렌 버핏, 피터 렌지,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같은 영웅들도 있다. 나는 어린 시절 내 야구 영웅들의 타점과 방어율을 알았던 것처럼 그들의 기록 역시도 알고 있다. 나는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것을 따라가고 시장에 대한 그의 견해와 그가 어떻게 주식을 고르는지에 관해 모든 것을 연구한다. 나는 도널드 트럼프에 관한 자료를 읽으며 그가 어떻게 협상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타석에 들어갈 때 나는 내가 아니었듯 시장에 발을 들여놓거나 거래를 협상할 때에도 나도 모르게 트럼프를 흉내내 허세를 부린다. 혹은 동향을 분석할 때에는 워렌 버핏이 그러는 것처럼 살펴볼 때도 있다. 존경하는 영웅이 있다면 우리는 순수하고 무한한 천재성을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웅들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것 이상의 일을 해준다. 영웅은 모든 것이 쉽게 보이도록 한다. 모든 일이 쉬워 보이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그들처럼 되고 싶게 만든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란 어려운 것이라고 느끼게 한다. 그것을 쉽게 보이게 만드는 영웅을 찾아라. 10번째, 가르치라. 그러면 받으리라. 주는 것에 힘. 내 두 아버지는 모두 교사였다. 부자아버지는 내가 평생 동안 간직할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바로 자선 혹은 주는 것의 필요성이 있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아버지는 그분의 시간과 지식은 많이 나눠주었지만 돈은 거의 주지 않았다. 그분은 여윳돈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물론 그런 돈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부자아버지는 돈뿐만 아니라 교육도 나눠주었다. 그분은 11조를 굳게 믿었다. 뭔가를 원한다면 뭔가 주어야 한다. 그분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그분은 돈이 부족할 때 오히려 교회나 그분이 좋아하는 자선단체에 돈을 보냈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나는 이걸 가르치겠다. 무언가가 필요하거나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라. 그러면 되로 줘도 말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돈과 미소, 사랑, 그리고 우정에 있어서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아마 어떤 이들은 결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지만 내 경우에 그것은 늘 효과적이었다. 나는 호혜의 원칙이 사실이라고 믿으며 늘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주었다. 돈이 갖고 싶을 때 돈을 주었다. 그러자 돈이 수배로 돌아왔다. 판매를 해야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자 나도 판매할 곳이 생겼다. 인맥을 원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인맥을 넓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자 마치 마법처럼 내 인맥도 넓어졌다. 몇 년 전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신은 받을 필요가 없다지만 인간은 줄 필요가 있다. 내 부자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더 탐욕스럽다. 그분은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나는 돈이 필요하거나 부족할 때 혹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저 밖에 나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주면 그것은 언제나 내게 돌아왔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어느 사람이 어느 추운 날 밤 장작을 하나를 안고 있었다. 그 사람이 배불뚝이 난로에게 소리를 친다. 날 좀 따뜻하게 해주면 이 장작을 내게 넣어주지. 돈과 사랑, 행복, 판매, 인맥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먼저 주라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풍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사람들이 내게 미소를 짓지 않는다고 느낄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한다. 그러면 마법처럼 다음 순간 미소 짓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된다.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자신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말은 사실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가르치라. 그러면 받으리라. 나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르칠수록 나 역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돈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에 대해 가르치라. 새로운 아이디어가 밀려와 더욱 많은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줘도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고 혹은 내가 받은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다 보면 면밀히 들여다본다면 그럴 때 나는 받기 위해 주고 있었을 뿐 주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준 것은 아니었다. 내 아버지는 교사들을 가르쳤고 최고의 교사가 되었다. 부자 아버지는 늘 젊은이들에게 그분의 사업 방식을 가르쳤다. 돌이켜보면 그분들은 그러한 너그러움이 자신을 더욱 똑똑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힘들이 많다. 당신은 혼자 갈 수도 있지만 그런 힘들을 도움을 받으면 더욱 쉬워진다. 그저 당신이 가진 것들을 너그럽게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